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귀여운 딸을 얻었고 지금은 딸아이 키우는 재미에 빠진 초보 아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너 같은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만큼이나 천반직축인 딸을 보니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그래도 손주 얼굴은 한 번 보고 눈을 감으셨네요. 저와 아내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립니다. 살면서 고생만 하다 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가운데가 욱신거리죠. 이제야 자식 노릇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으시네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저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희 집안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자수성가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집안이네요. 저희 집안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뼛속부터 흙수저인 집안이었어요. 재벌가와 결혼해서 인생 역전하는 건 정말 드라마에나 있는 일이었죠. 저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두 끼 먹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가난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을 좀 잘하셔서 버스 기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집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두 끼도 못 먹을 때 많았는데 이제 든든하게 세 끼 먹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빗길에 운전을 하시다가 코너길에 차가 미끄러졌는데 아버지는 타고 있던 승객들 살리겠다고 핸들을 자기 쪽으로 꺾은 거예요. 그렇게 승객들은 타박상 정도로 끝났고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어요. 어머니도 저도 슬펐지만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으니까요. 저는 찰나의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아버지가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저희 집은 다시 가난해져갔고 어머니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아버지 월급 모아둔 것을 들고 분식집을 차리셨어요. 가게 뒤편에 방 2칸짜리 집을 딸려 있었는데 건물주께서 저희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시고 보증금을 원래 받으려고 했던 것보다 적게 받으셨어요. 당연히 월세도 절반 가까이 줄여주셨죠. 저희는 건물주를 잘 만나 남들보다는 적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학교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사 먹고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자주 사 먹었어요. 그렇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저희 분식점을 찾아주셨죠. 근처에 저희 말고 다른 분식점도 없어서 저희 집이 독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장사를 하셨었어요. 저는 직장을 잘 다니다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사업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겁도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죠. 어머니는 남자들 한 번씩은 사업 생각 다 한다고 해보고 싶으면 하라고 저를 응원해 주셨죠. 그러더니 10년간 해온 분식집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제 사업에 보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냐고 안 받겠다고 했어요. 진우야, 이 돈 받아.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이랑 분식집 처분한 돈이야.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돈 받아서 하고 싶은 사업 시작해. 어머니, 저는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모아온 돈인데요. 그리고 분식집은 왜 처분하셨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해오시던 거잖아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뭐. 안 그래도 분식집 처분하려고 했었어.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어떤 남자가 이제 자기 건물이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네? 그게 진짜예요? 아니, 자기가 건물주면 다야? 갑자기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럼 어머니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지낼 곳 있는 거예요? 없으면 제가 지내는 원룸에서 같이 살아요. 아니야.
조그만 단칸방 하나 구해서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발 뻗고 잘 것도 안 구하고 너한테 이 돈 주는 걸까봐? 빨리 받아. 안 받아주면 엄마가 서운하지. 내가 너 첫 투자자다. 잊지 마. 저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2번은 없다는 각오로 악착같이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 기획안을 돌렸어요. 며칠간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어서 이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저를 투자해주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투자자들 덕분에 운 좋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분식집을 운영했던 것처럼 저도 음식 사업을 했어요.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이 퇴근 후 집에서 혼자 밥 차려 먹기도 귀찮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들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처음엔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을 위주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 간식들이나 안주로 먹을 것들도 만들어서 팔았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전부 즐길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판매했죠. 가끔 이벤트로 그 시대 추억의 간식들도 만들어서 팔았어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큰돈을 만져봤어요. 없던 사람이 갑자기 큰돈을 만지면 정신 못 차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이 큰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부자들이 보면 고작 이 돈 가지고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겠지만 저는 난생 처음 만져보는 돈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참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어머니 얼굴이 눈앞을 지나갔고 저는 마음가짐을 다시 잡았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니 어머니께 받았었던 돈은 다시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모아두기로 했어요. 저는 큰 돈을 만지면서도 사업에 성공했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는데 같은 업계 기업가들과 만남이 잦아지면서 서서히 실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저 혼자 알고 있던 대표들도 실제로 만나 인사하게 되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잘 되지 않아 괜히 볼도 꼬집어보고 그랬어요. 이분들과 제가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말을 섞어도 되는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몰라요. 그분들과 인사하면서 악수하는데 손끝이 찌릿찌릿했어요. 그래도 처음이 어색하지 몇 번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나니 나름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인맥이 있어야 해서 귀찮아도 인맥을 쌓기 위해 모임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경험이 쌓이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긴장도 되지 않았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도 생겼죠. 그래도 몇 번 나갔다고 사람들이 저를 하나둘씩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말 걸었는데 이젠 제게 먼저 말 걸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역시 말을 해보니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랑 이제 돈 조금 만져본 사람이랑은 확실히 달랐어요. 그분들과 제가 사는 세계는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주눅들 뻔했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모르는 걸 사실대로 말하고 새롭게 배우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못하는 게 창피한 일이죠. 저는 모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특별한 인연을 만났어요. 그 인연은 바로 유명한 기업의 딸이자 지금 제 아내인데요. 아내는 당시 제가 재벌가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몰랐다고 또 하나 배워간다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당당해 보이고 보기 좋았대요. 보통은 기 죽이려고 일부러 하는 말들이어서 그들의 기에 눌려 주눅들기 마련인데 제가 오히려 능글맞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대처하니 멋있었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제게 반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중요한 자리일 때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명품으로 빼입고 다니지만 평소에는 부잣집 딸이라는 걸 까먹을 만큼 수수하게 지냈어요. 먹는 것도 고급진 레스토랑보다는 길거리 음식들을 더 좋아했죠. 떡볶이를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떡볶이를 좋아했냐고 물으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중학생 때부터인 것 같대요. 비교적 최근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가끔 떡볶이를 사들고 집에 왔었대요. 그때 먹었던 떡볶이가 지금까지 먹었던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난 건지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아내를 제가 평생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가정사만 듣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 가정사도 이야기해줬어요. 아버지가 버스 기사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최근까지 분식집 하다가 그만두셨다고요. 아내와 저는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어요. 저희는 남은 인생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별다른 말 없이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장인어른은 당연히 저희 집안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잘 알기에 장인어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자 늘 차분하고 조용하던 아내가 나서더라고요. 결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결혼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해. 나는 하지 말라고 말린 적 없어. 대신 집안 괜찮은 사람들 중에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네,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말리지 마세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야 말리지 않겠다. 너희 결혼해. 대신 너가 선택해야 할 것이야. 가진 것 없이 이제 막 회사 세운 저자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이 아비를 선택할 건지. 저는 진우 씨 선택할게요. 더 이상 아버지 손아귀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안 오셔도 돼요. 저희 둘이 손잡고 입장할 거라 아버지 없어도 되거든요. 아내는 장인어른께 쌀쌀맞게 대답하더니 제 손목을 잡고 나왔어요. 한참을 걷다가 제 손목을 놓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고 이런 대우받게 해서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장인어른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니 절대 대답을 번복할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다시는 안 보면 된다고 어차피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었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내가 저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처음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빈말이 아니었는지 정말 장인어른과 연을 끊었고 결혼을 할 때도 청첩장을 드리지 않았어요. 신랑 신부 입장도 따로 하지 않고 아내가 장인어른께 말한 대로 동시에 입장을 했어요. 저는 아내의 기분이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는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았고 마냥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내만 행복하면 됐다며 저도 괜한 걱정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저희는 결혼 후 어느 신혼부부보다 행복했어요. 제 사업도 계속 잘 되고 있었고 아내와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많이 존경하고 진심으로 좋아해줬거든요. 하지만 1년 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만든 음식에 벌레나 철 같은 이물질이 나왔다는 문의글이 폭주하더니 다들 환불을 하고 저희 제품을 불매하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고객들은 무작정 저희 회사로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고 돈 달라고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환불을 다 해드렸고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을 찾아봤어요. SNS를 뒤져보니 어떤 사람이 증거 사진도 없이 저희 제품을 먹는데 벌레가 나왔다는 둥, 철 같은 게 나왔다는 둥 구구절절 자신이 피해 입었다며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더럽다고 안 먹겠다고 환불해달라며 난리를 친 거였어요. 어떻게 증거 사진도 없는 저글 하나로 이렇게까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을 수습하기 위해 환불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제가 환불을 해줌으로써 잘못을 인정한 게 되어버렸고 제가 입장문을 적어도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회사는 2달도 못 버티고 부도 처리가 되었죠. 결혼 후 한창 신혼을 즐겨야 할 시기에 회사가 망하게 되었고 사업하면서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토해내야 했어요. 투자자들은 집까지 쳐들어와 돈 될 만한 것들도 다 가지고 갔어요.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샀던 명품들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건 제 사업과 아무 상관없는 물건들이라고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아내는 괜찮다고, 우리도 억울하지만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냐고 가지고 가게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 괜찮다고, 재벌과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던 사람 어디 갔냐고 매력 없어지려고 한다면서 괜히 장난을 치며 저를 다독였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려서 저희는 결국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일단 집은 어떻게 해결했는데 앞으로 생활할 게 문제더라고요. 아내는 언제 숨겨놨던 건지 몸속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더니 모아둔 돈이 있다고 당분간은 그걸로 생활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돈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노동이라도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노동이라는 게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고생을 많이 해야 해서 몸은 조금 힘들지만 돈은 쏠쏠하더라고요. 이 돈이면 금방 모아서 투룸 월세방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는 최대한 아껴 쓰고 제가 벌어오는 돈을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짰어요. 하지만 당시 한여름이라 장마철로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한동안 일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일을 못 나가니 난감하더라고요. 아내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결심했다는 표정으로 자기가 돈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간 아내는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와 어머니는 아내가 연락을 해도 받질 않아 걱정이 되어 실종신고라도 해야 하나 했어요. 그러나 며칠 뒤 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당분간은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는 문자만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먹는지, 잘 자는지 걱정되긴 했지만 일단 아내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는 장마철이 지나서 다시 막노동을 뛰기 시작했어요. 푹푹 찌는 날씨와 공사장 먼지들, 그리고 쉴 틈 없이 흐르는 땀까지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늘도 없이 일을 하니 피부는 새까맣게 타다 못해 살가죽에 화상을 입은 건지 아팠어요. 저는 근무를 마치고 그런 몰골로 지쳐서 힘없이 터덜터덜거리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에 걸려있던 수건으로 다리 쪽에 묻는 흙들을 탈탈 털면서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굉장히 낯익은 여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가까워지면서 점점 또렷해지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 제 아내인 거예요. 아내 옆에 남자가 있어서 보니 장인어른이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못 본 건지 그냥 지나치려고 하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아내의 손목을 잡아버렸어요. 아내는 손목이 잡히자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저인 걸 확인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니 이내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바꾸고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뭐야? 내 손목을 왜 잡아? 당신 변태야? 그리고 우리 끝난 사이 아니야? 헤어질 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갑자기 왜 이래? 지연아, 너야말로 왜 그래? 우리가 언제 헤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집엔 언제 들어오는 거야? 어머니가 너 걱정 많이 하셔. 무슨 소리야? 내가 벌레 득실거리는 집에 다시 왜 가? 혹시 나랑 헤어지고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제발 다시는 나랑 마주쳐도 말 걸지 마. 알겠어? 아내는 못 본 사이 많이 바뀌어 있었고 예전 장인어른께 했던 것처럼 쌀쌀하게 저를 대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라며 아내는 매정하게 돌아섰어요. 이혼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끝낸 적이 없는데 계속 끝난 사이라고 말하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영 끊었던 장인어른과 함께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내가 갑자기 제게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도 아내에게 연락이 없었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혹여나 전에 마주쳤던 장소를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퇴근 후 기웃기웃 거려보았지만 아내의 머리카락 한 올 볼 수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아내를 볼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찾은 장소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버려져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을 줍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살림에 보태겠다고 소주병, 맥주병 줍고 다니셔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저 몰래 나와서 줍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딱 마침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번에 마주쳤던 것과 똑같이 장인어른과 함께 있더라고요. 아내 옆에 소주병 하나가 있어서 어머니가 아내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내를 못 보고 소주병을 집으려고 팔을 뻗다가 이내 다리에 손이 살짝 스쳤어요. 아내는 손으로 다리를 털면서 어머니를 째려보더라고요. 저기요 할머니, 소주병 줍는 더러운 손으로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요. 제가 소주병만 보느라 사람을 미처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아가? 너 지연이 아니니? 집에는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할머니까지 이러시네. 저 그이랑 헤어졌어요.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남남이에요. 그리고 제발 더러운 손 좀 치우세요. 야, 뭐? 더러운 손? 너 말이 심하다. 됐다. 이제 말 섞기도 싫어. 언젠간 돌아오겠지,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끝까지 너 믿었던 내가 바보지. 그래, 이제 아는 척하지 말자. 저는 어머니께 막말하는 아내에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나 어머니한테나 상처 주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남남이라고 강조하는데 아무래도 이혼을 원하는 것 같아서 아내 뜻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나머지 반 채워서 제출하라고 아내의 집으로 서류를 보냈어요. 몇 번이고 이혼 서류를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잘 돌아왔다며 아내를 반기는데 저는 저희에게 막말하던 아내가 반갑지 않았어요. 남남이라고 매몰차게 굴 땐 언제고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대? 아, 드디어 이혼 서류 작성해서 가지고 온 거야? 한 달이나 지나서?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당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너무 미안해. 어머님, 막말해서 죄송해요. 그때 한 말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자신이 저희에게 막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지금이라도 저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재산을 남겨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때 장인어른은 병에 걸려 있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대요. 죽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이 전부 장모님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더니 장인어른은 아내의 친부가 아니었어요. 아내의 친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었고 지금 장인어른은 4년 전쯤 장모님과 재혼한 사람이다더라고요. 장모님 돈을 보고 일부러 접근했고 장모님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혼자 남을 아내가 걱정돼서 재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가지고 있던 건물과 돈 그리고 회사까지 장인어른이 챙기신 거예요. 그러다 최근 장인어른도 병에 걸리게 됐고 아내에게 재산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고 한 거죠. 아내는 장모님 재산을 다시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고 혹시라도 장인어른이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릴까봐 저와 인연을 끊은 척하고 장모님 재산을 지킨 것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 그 사이에 아이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자식으로 올라가 있던 아내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나서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난 거죠. 아내는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재산을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우는 거예요. 아내는 어머니 손 절대 안 더럽다고 열심히 사신 흔적이 있는 손이 어떻게 더럽냐고 멋진 손이라고 했고, 제게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만나냐며 울면서 이혼하기 싫다고 했대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다 이해한다고 다독여줬어요.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의 본가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내의 말에 계속 이곳에서 혼자서 사시겠다고 고집 피우셨어요. 며칠간 설득한 끝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는 저희 뜻을 따르셨죠. 저는 막노동 일을 그만두고 장모님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꼭 제가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대표직에 임시로 자신의 삼촌을 올려놓았고, 저를 회사에 억지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 의지로 회사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일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배웠을 때 아내는 조그만 생명도 제게 안겨주었어요. 제게 초음파 사진을 내미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입을 떡하니 벌린 채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도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이가 입맛이 아내를 닮았는지 떡볶이가 땡긴다면서 아내가 계속 떡볶이를 찾더라고요. 어머니는 간만에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며 주방으로 향해서 열심히 떡볶이를 만드셨어요. 아내는 떡을 하나 집어먹더니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만든 거냐고 예전에 장모님이 사주셨던 떡볶이 맛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떡볶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희 엄마 살아계실 때 사오시던 떡볶이 맛이랑 똑같아요. 아유, 그냥 손으로 대충 쓱쓱 만들었지. 사돈이 우리 집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셨나 보네. 3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분식집을 했었거든. 나름 장사도 잘 되고 좋았지. 분식집 하셨다는 얘기 남편한테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 가게에서 사오신 거구나.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지? 세상 참 좁다, 안 그러니? 건물주 사장님이 여자였는데 지금 보니까 너랑 똘 닮았구나. 학교 앞이라 장사 잘 됐었어. 건물주가 남자로 바뀌면서 장사를 접었지만 참 추억이 많은 가게였어. 남자로 바뀌었다고요? 어머님께서 3년 전에 일 그만두셨다고 했으니 어머님 혹시 그 건물 띵띵 초등학교 앞이셨어요? 그럼 저희 엄마 건물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장사했던 건물이 장모님 건물이었고 저희에게 인정 베푸셨던 분이 장모님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세상이 좁아도 이렇게 좁을 수 있냐며 서로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가게에서 내쫓은 건 장모님 재산을 가진 장인어른이셨죠. 어머니와 저는 어떻게 건물 가지자마자 그렇게 매정하게 가게 빼라고 할 수 있냐고 괘씸해하고 있는데 아내는 우물쭈물거리면서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했고 아내는 어차피 이제 죽고 안 계시니 다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회사가 망한 것도 다 장인어른 때문이라는 거예요. 증거 사진 없이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 떠들고 다닌 게 장인어른의 짓이었대요. 알바를 고용해서 그런 글들을 쓰게 하고 주문했다가 취소시키게 만들었어요. 아내도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장인어른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힘 있으면 누군가를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저들처럼 힘 없으면 당하는 거라고 했대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장모님 돈으로 누리고 있으면서 약자들을 괴롭힌다면서 속이 들끓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장인어른 심기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못 얻고 쫓겨날까봐 아무 말도 못했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못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늘이 노하셔서 천벌을 받아 병으로 일찍 죽은 거겠죠. 저는 장인어른처럼 살고 싶지 않았고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지금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기부도 많이 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제 지켜줘야 할 아이까지 생겼으니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려고요. 며칠 전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아내를 닮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를 보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셨는데 저희한테 짐들까봐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에게 티도 안 내고 혼자서 아파하시다가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사망 소식에 저보다 아내가 더 많이 울었어요. 저번에 길거리에서 어머니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개 계속 걸렸던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신이 그랬다면서요. 이미 어머니는 용서하셨지만 자기가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대요. 아내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내면서 꼭 저희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랑만 받으며 살라고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 자식으로 태어나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곁에 다시 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